자, 213페이지 맨 밑에 볼까요? 213페이지 맨 밑에 보면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 방식이라고 돼 있죠.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수용 방식이랑 환지 방식. 그래서 보면은 도시개발 사업은 시행자가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는 방식이나 환지 방식 또는 이를 혼용하는 방식. 혼용하는 방식은 독립된 사업 시행 방식으로 보지 않습니다. 섞어서 하는 거니까 어차피. 그래서 크게는 수용 방식이랑 환지 방식.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시행 방식의 변경. 요거는 다음에 보도록 하고 이번에 시행 방식의 구분이라고 돼 있죠. 시행자는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려는 지역에 대해서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 방식을 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의 용이성, 규모 등을 고려해서 필요하면 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시개발 사업 시행 방식을 정할 수 있다. 해서 사업 시행 방식을 정하는 기준입니다. 근데 수용 방식 먼저 보죠. 수용 방식은 거기 214페이지 수용 방식의 표에 거기 수용 방식은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 등 거기 강조되어 있는 글자 밑줄 하죠. 집단적인 조성과 공급. 집단적인 조성과 공급. 그래서 자 집단적인 조성과 공급일 때는 수용 방식, 나머지는 환지 방식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집단적인 조성과 공급 요거 보이면은 그냥 수용 방식입니다. 그래서 집단적인 조성과 공급이 필요할 때는 수용 방식으로 하고 환지 방식은 한번 읽어보죠. 대지로서의 효용 증진과 공공시설의 정비를 위해서 토지의 교환, 분합, 합병, 그 밖에 구획 변경, 지목 또는 형질 변경이나 공공시설의 설치 변경이 필요할 때, 이럴 때 두 번째,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의 지가가 인근의 다른 지역에 비해서 현저히 높아. 자, 토지 가격이 비싼데 이거 수용 방식으로 하면 사업비가 엄청나게 증가하겠죠. 그래서 이럴 때는 환지 방식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이걸 섞어서 하는 게 혼용 방식입니다. 그리고 혼용 방식은 가로 2번에 보면은 그 표 바로 밑에 박스 안에 보면 분할 혼용 방식이랑 미분할 혼용 방식 이렇게 구분하는데 뭐 말 그대로입니다. 이렇게 도시개발구역이 있으면 나눠서 여기 수용, 여기 환지 이게 분할 혼용 방식. 나누지 않고 필요에 따라서 수용했다가 환지했다 하는 게 미분할 혼용 방식. 이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새로운 개발 방식의 도입. 이죠? 제가 좀 보수적이라서 새로운 건 별로 안 좋아합니다. 넘어가죠. 이런 것들은 아직 뭐 시험에 크게 나온 것도 없고 일단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217페이지 수용 방식입니다. 수용 방식은 여기 개발되기 이전 상태의 토지가 있겠죠. 이런 좁푸른 초원을 시행자가 일괄적으로 수용을 해서 사들여서 일단 택지를 조성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택지를 조성한 다음에 분양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하게 되죠. 이게 수용 방식이다라는 거.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조성을 하고 나면 뭐 이름을 붙입니다. A, B, C, D, E 1, 2, 3, 4 해가지고 A-1구역, B-2구역, C-3구역 뭐 불러가지고 요거 분양하는 거. 그럼 이걸 분양받아서 개발업자나 주택 건설 사업자들이 여기다가 아파트 짓고 건물 짓고 하면은 신도시가 만들어지는 거죠. 자, 수용 방식인데 수용 방식은 공공시행자, 민간시행자가 수용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즉 모든 시행자가 다만 민간이 수용 방식으로 할 때에는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동의를 받아서 수용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민간만. 그래서 여기까지 잠깐 볼까요? 가로 1번에 수용의 주체라고 돼 있죠. 시행자는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그 앞에다가 모든이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앞으로는 뭐 따로 언급을 안 드릴 건데 그냥 따로 민간 시행자, 공공 시행자 이런 말 없고 그냥 시행자 나오면은 모든 시행자를 말하는 겁니다. 공공이든 민간이든. 그래서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도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 근데 수용 시 동의를 받아야 되는 사람은 누구죠? 그래서 민간 동그라미. 민간 시행자는 그 가로 안에가 싹 다 민간 시행자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 둘, 셋, 네 줄 내려와서
해당하는 시행자는 사업 대상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뭔가 본 것 같지만 아까랑은 좀 다릅니다. 보면은 거기 동의요건은 면적 3분의 2 이상을 소유하고라고 소유하고. 그러니까 아까는 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라고 돼 있었는데 여기는 소유하고라고 돼 있죠. 그다음에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는 거. 자, 아까랑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보여드리죠. 여기 조합을 설립할 때에는 아까 갑이 면적 3분의 1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99명이 3분의 1을 나눠 갖고 있습니다. 그때는 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소유자와라는 건 갑한테만 동의를 받으면 된다. 근데 나머지 99명 소유자 2분의 1의 동의도 받아야 되니까 면적 3분의 2라는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갑의 동의만 받아도 되지만 소유자 요건을 충족해야 되니까 나머지 9명한테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라고 돼 있죠. 요거는 무슨 말이냐면 자,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건 공공입니까? 민간입니까? 민간. 민간이 도시개발 사업을 왜 할까요? 좀 더 쉬운 예를 들어볼까요? 그 민재유치 도로 같은 거 있죠. 도로 같은 것들은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죠. 민간도 도로 같은 거,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민재유치 도로 이런 것들은 우리가 공짜로 다닙니까? 돈 내고 다닙니까? 그 사람도 돈 버는 거죠. 마찬가지. 민간이 도시개발 사업을 하는 이유도 택지를 조성해서 팔아가지고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민간은 도시개발 사업을 하는 이유는 돈 벌려고 하죠. 근데 민간이 돈 버는데 국가가 이 모든 토지를 수용하게 해주면은 특권을 주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국가가 민간 돈 버는 걸 조력해 주는 거죠. 수용이라는 건 항상 특권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특권이라는 걸 개념의 머리에 박아놓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의 토지를 강제로 수용을 할 수 있는 권리니까 특권인 거죠. 그러니까 공익사업을 하는 사람들한테만 인정을 하겠다. 근데 민간이 이 도시개발구역 전부를 수용해서 사업을 한다라고 하면은 전체를 도와주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시행자가 3분의 1을 가지고 오라는 가지고. 이거 가지고 오면 도시개발 사업이라는 건 물론 돈 벌려고 하지만 공익적인 목적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3분의 1을 가지고 온다라면 네가 사업을 좀 더 원활히 시행할 수 있도록 나머지 3분의 1에 대해서 수용할 수 있는 권리를 주겠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그래서 아까 봤던 조합 설립할 때의 동의요건이랑 이거는 다른 겁니다. 이 동의요건은 공법에서 딱 2번 나옵니다. 여기 민간이 수용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할 때, 그 다음에 앞에서 안 했었는데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의 민간 시행자는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기반시설 설치할 때 그때도 민간 시행자 도로 만들어서 돈 벌 거죠. 그러니까 그 도로 부지의 3분의 1을 가지고 오라는 겁니다. 그래야 나머지 3분의 1에 대해서는 수용할 수 있는 권리를 주겠다라는 뜻입니다. 이 동의요건이. 그리고 이제 나머지에 있는 소유자 2분의 1한테 동의를 받아라. 그래서 요거는 면적 3분의 1을 소유한다라는 동의요건입니다. 이게 그래서 조합 설립할 때는 다른 겁니다. 그걸. 이렇게. 그래서 일단 동의를 받는 건 요거 민간만. 그다음에 그 밑에 있는 건 일단 놔두시고 다음 페이지. 자, 수용할 때는 항상 무슨 법 준용한다고 했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도. 그러니까 수용이라는 글자를 부른 순간 항상 반사적으로 공치법을 준용한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근데 당연히 특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칙은 공치법을 준용하는데 특례라는 건 공치법을 준용하지 않으니까 특례겠죠. 첫 번째, 사업, 인정, 고시의 특례. 두 번째, 재결, 신청, 기간의 특례. 요거 했었죠. 사업 인정이 뭔지 재결 신청이 뭔지 말씀드렸죠 한번? 기억이 안 나시면 또 하죠. 자, 수용이라는 건 공익사업을 하니까 사회의 소지를 취득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수용을 할 수 있는 권리는 국장으로부터 내가 하는 사업이 공익사업이다라는 인정을 받아야 그때부터 수용할 수 있는 권한이 생깁니다. 이렇게 그건 이제 사업 인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치법에서는 국장에게 사업 인정을 받아야 그때부터 수용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시설 사업에서도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에서도 공치법을 준용했죠. 근데 거기도 특례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특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 사업할 때도 사업을 하는 절차는 요거랑 똑같죠. 시설 사업할 때에는 여기 실시 계획을 고시하면은 사업 인정이 있는 것으로 봐줍니다. 사업 인정이. 근데 개발 사업에서는 좀 다릅니다. 개발 사업에서는 개발 사업도 실시 계획 고시가 있는데 이때를 사업 인정 고시가 있는 걸로 봐줬었는데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하더라는 거죠. 자, 여기가 원래 개발되기 이전에 그냥 저푸른 초원이고 나대지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개발계획 수립하고 구역 지정하려고 공람 공고하고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거죠. 자, 공람 공고해가지고 주민한테 의견 들으니까 여기 이제 신도시 만든다는 게 소문이 다 났죠. 그래서 소문이 다 나니까 토지 소유자들이 여기다가 나무 심고 경작물 심고 창고 만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용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 시점을 실시계획 고시로 봐주니까 시행자 지정되고 실시계획 고시하고 나서 수용하러 들어가니까 원래는 나대지였는데 갑자기 없던 나무들이 생기고 건물이 생겼죠. 이거 다 보상해줘야 된다. 보상금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설 사업할 때에는 실시계획 고시가 있는데 이틀 사업인정고시가 있는 걸로 봐주는데 조금 이따 보겠습니다. 여기 개발 사업에서는 실시계획 고시가 아니라 앞으로 당깁니다. 앞으로 당겨가지고 요때로 개발계획 수립할 때. 그래서 거기 보면은 준용해서 공치법을 준용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동그라미 이번에 사업인정의제라고 되어 있죠. 자, 국장 원칙 공치법에서는 국장에게 사업 인정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공치법을 준용할 때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거기 밑줄 강조되어 있으니까 토지의 세부 목록을 고시한 경우 야 개발계획 수립할 때라고 했잖아 라고 했지만 자 가볼까요 앞에 188페이지 188입니다. 188. 거기 아까 별표 하나 치라고 했는데 15번. 그렇죠? 그거 한번 읽어볼까요?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 건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과 이에 관한 소유권의 권리, 가원권, 어업권, 양시업권,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 가로 안에 뭐라고 했죠? 방금 읽은 거 묶어서 그냥 토지 등이라고 합니다. 즉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 등이 있는 경우 그에 관한 세부 목록 돼 있죠? 그겁니다. 그거. 그러니까 개발계획을 수립하면서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 등이 있는 경우 그 세부 목록을 고시를 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사업 인정 고시가 있는 것으로 봐준다라는 것. 즉 개발계획 수립하는 시점으로 수용의 시점을 앞당깁니다. 그러니까 자 도시군 계획 시설할 때처럼 실시계획 고시가 있는 때처럼 이렇게 하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더라는 거죠. 나무 심고 건물 짓고. 그래서 아까 개발계획 수립할 때에는 이게 나대지였죠. 이 상태에서 이제 뭐 하냐면 항공사진을 딱 찍습니다. 요새는 항공사진 찍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죠. 드론 띄워가지고 딱 찍어 놓으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사업을 하러 가보니까 토지 소유자들이 이 모양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자 이제 수용하겠습니다라고 하니까 소유자들이 야 나무 건물 보상해줘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행자가 이제 토지 소유자를 부릅니다. 일로 와 해가지고 호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는 거죠. 해서 소유자를 불러가지고 뭐 하냐면 요래 사진을 보여주는 사진을. 야 이거 나대지였잖아. 수용의 시점을 앞으로 당겼죠. 그래서 사업 비용이 늘어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개발법에서는 사업인정고시를 개발계획에서 세부 목록을 고시했을 때 그때를 사업인정고시가 있는 것으로 봐주겠다라는 거. 오케이. 그 다음에 재결 신청 기간은 수용이 총 4개 나온다라고 했는데 그 모든 4개가 사업 시행 기간 안에만 하면 됩니다. 여기는 사업 시행 기간 종료일까지라고 돼 있죠. 어쨌든 사업 시행 기간 내 이렇게. 그래서 원래 공지법에서는 사업 인정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안에 재결 신청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사업 인정 이거 말 안 한 것 같으니까 다시 하죠. 다시 하는 게 아니라 이거 제 설명 안 한 것 같습니다. 수용해서 한다고 넘어온 것 같으니까 재결 신청이라는 거. 자, 수용 보상금은 원칙은 토지 소유자랑 시행자가 협의해야 됩니다. 근데 협의가 안 되는 거죠. 그때 신청하는 게 바로 재결 신청입니다. 그러니까 결정을 받아본다는 건데 이 제자가 다시 제자가 아니라 재판할 때 제자입니다. 재판할 때. 즉 수용 보상금에 대해서 원칙은 협의를 해야 되는데 너랑은 말이 안 통하니까 수용 보상금에 대해서 재판의 형식으로 다투어 보겠다라고 해서 재결 신청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 재판은 1심, 2심, 3심을 보장하죠.
이렇게 합니다. 즉 토지수용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건 모르셔도 되는데 토지수용위원회에다가 조정신청이라는 걸 합니다. 이 토지수용위원회는 지방에 일단 있는데 이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다가 신청을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조정 결과를 받아들인다. 거기서 끝. 근데 여기 불복하죠. 그러면 이제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올라갑니다. 요거는 국토교통부 산하에 있습니다. 여기 결과를 받아들인다. 끝. 근데 여기 불복하죠. 이제 행정소송하는 겁니다. 소송. 이렇게 재판의 형식으로 결정받아 본다라는 걸 재결신청이라고 합니다. 이 재결신청은 공지법에서는 사업 인정 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안에 재결신청을 하도록 돼 있는데 이거 준용 안 한다고 했죠. 그래서 사업 시행 기간 종료일까지 하면 됩니다. 사업 시행 기간 종료일까지. 그래서 이제 수용 2개 배운 겁니다. 2개. 이게 어디 있었냐면 (122페이지) 가볼까요? 122. 그러니까 수용이 나오면은 항상 이 표를 보면 됩니다. 이 표를. 그래서 자 위에 있는 2개를 이제 한 겁니다. 보면은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에서 사업 인정은 아까 말씀드렸죠. 실시계획 고시가 있는데 이때를 사업 인정 고시가 있는 걸 봅니다. 122. 맨 위에 있는 표. 근데 개발 사업에서는 언제죠? 세부 목록을 고시했을 때. 세부 목록. 그다음에 정비법은 아직 안 했으니까 놔두고 옆에 재결 신청은 그 1년 내라는 건 공지법에서는 사업 인정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안에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 준용 안 하죠. 그래서 4가지 수용 모두 사업 시행 기간 안에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 세부 이거 사업 인정 고시도 그게 다 나눠져 있지만 나중에 보시면은 이게 다 똑같은 겁니다. 나중에 제가 한번 싹 정리를 할 겁니다. 사업 인정 고시는 개발법만 조금 특이하고 나머지는 어찌 보면 다 똑같은 시점입니다. 똑같은 시점. 근데서 요게 맨날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이게 특이하죠. 요거는 실시 계획이 아니라 세부 목록을 고실 때 개발 계획에서 이렇게. 그래서 요거는 좀 특이한 거라서 시험에 자주 나온다라는 거. 그다음에 토지 상환 채권이라는 게 있죠. 토지 상환 채권. 넘어보시면 218페이지로. 그래서 보시면은 수용을 할 때 공공이든 민간이든 수용할 수 있고 동의를 받아야 되는 사람은 누구죠? 민간만. 그리고 수용할 때 원칙 무슨 법 준용하죠? 공지법. 근데 준용 안 하는 특례가 있죠. 첫 번째, 원래 공지법에서는 국장에게 사업 인정을 받아야 그때부터 수용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데 개발법에서는 개발계획에서 세부 목록을 고시했을 때 그때부터 수용할 수 있는 권한이 생깁니다. 그다음에 재결 신청 기간은 사업 시행 기간 종료일까지 사업 시행 기간 안에만 하면 된다라는 거. 그다음에 수용 보상금이라는 건 공지법에서는 원칙 수용을 하기 전에 사전에 현금으로 보상하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그 사전 현금 보상의 예외로 나오는 게 바로 지금 보시는 토지 상환 채권이라는 거. 토지 상환 채권. 그래서 수용 보상금 시행자가 갑의 저푸른 초원을 수용을 한다라고 해보죠. 1억 원어치 갑의 토지를 수용을 합니다. 이때 공지법에서는 원칙적으로 수용 보상금을 사전에 수용을 하기 전에 현금으로 보상하는 게 원칙이지만 그 사전 현금 보상의 예외로서 발행하는 게 사업이 끝난 후에 토지로 상환해주는 채권이다라고 해서 이 토지 상환 채권을 발행합니다. 자, 원칙은 현금을 줘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발행하는 채권이죠. 예외적으로 발행하는 채권은 어떨 때 발행한다고 했죠, 이거? 소유자가 원할 때 발행, 원할 때. 이거 한번 배운 적이 있는데 매수 청구권에서 원칙은 매수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되죠. 근데 현금 대신에 도시군 계획 시설 채권이라는 걸 발행할 수 있습니다. 뭐 기억이 안 나시는 것 같으니까 또 가보죠. 뭐 계속 보는 겁니다. 계속. 바로 나오네. 125페이지. 거기 대금 지급 방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25페이지 가로 2번에. 자, 원칙은 매수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근데 동그라미 2번 예외라고 해서 도시군 계획 시설 채권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예외적으로 발행하는 채권이니까 그 밑에 있는 박스에 A 소유자가 뭐 할 때? 원할 때.
그러니까 예외적으로 발행하는 채권들은 항상 소유자가 원할 때 발행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원칙은 현금으로 지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발행하는 채권이니까 소유자가 원할 때. 그 다음에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때에는 시행자는 공공도 발행할 수 있고 민간도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 채권을 발행하려면 승인받아야 됩니다. 누구한테 받을까요? 지정권자. 그렇죠. 지정권자. 다 지정권자입니다. 다. 그래서 채권 발행할 때도 지정권자한테 승인받습니다. 그 다음 민간은 토지 안 주고 도망갈 수 있겠죠. 그래서 앞으로 민간이 채권 발행할 때는 항상 지급 보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하나 더 있을 겁니다. 민간이 발행하는 채권이 하나 있을 텐데 그 민간이 발행하는 채권들은 항상 지급 보증을 받은 경우에만 채권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자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때에는 수용보상금이 1억이죠. 이 수용보상금 1억의 전부에 대해서는 발행이 안 됩니다. 일부에 대해서만. 왜 그런지 볼까요? 갑한테 토지를 1억 원어치 샀죠. 근데 토지상환채권이라는 건 사업이 다 끝나고 나면 토지를 주겠다라는 거죠. 1억 원어치 토지 사가지고 1억 원어치 토지 주면 이게 수용 방식이 아니라 환지 방식이랑 똑같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전부는 안 되고 일부만. 1억 원어치 토지 사가지고 전부를 줘버리면 1억 원어치 토지 주는 거랑 마찬가지니까. 그래서 일부에 대해서만. 그 다음에 이 토지상환채권은 발행 규모는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분양 토지, 분양 건축물 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만 채권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토지로 상환하는 채권이니까 만기가 되면 뭘 주면 될까요? 토지 주면 되겠죠. 근데 토지뿐만 아니라 건물로 상환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채권의 이율은 발행자가 정합니다. 뭐 이런 것들 한번 보면은 발행권자라고 해서 거기 앞에 시행자 이렇게 있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공, 민간 이런 말 없으면 모든 시행자. 발행권자라고 해서 시행자는 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공공, 민간 전부. 그리고 소유자가 뭐 할 때 발행하죠? 밑줄 원하면. 매수 대금의 전부에 대해서 발행합니까? 일부에 대해서 발행합니까? 일부. 전부 X 이렇게 하죠. 전부 X. 전부는 안 되고 일부만. 지급하기 위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으로 조성된 토지로 상환하는 채권이니까 토지 주면 되죠. 근데 뭐까지? 건물로. 예외로 건물도 줄 수 있습니다. 토지나 건물로 상환하는 채권. 그래서 아까 원하면 일부, 그다음에 토지, 건물 이거 싹 다 바꿔내는 겁니다. 이거. 그다음에 가로 2번. 보증을 받아야 되는 사람은 누구만? 민간 동그라미. 맨 끝에 보증 받은 경우에만 발행할 수 있다. 그래서 민간이 채권 발행할 때는 보증 받았을 때. 그다음에 채권 발행할 때 누구한테 승인 받죠? 지정권자. 그래서 누구한테 합니까? 다 지정권자입니다. 다 이렇게 지급 지정권자. 근데 당연히 시행자가 지정권자일 때는 지한테 승인 받을 필요는 없겠죠. 이렇게 가로 안에 보면은 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돼 있죠. 거기 첫 번째 줄에. 그다음에 발행 조건인데 자 앞으로 여기 상환 이런 말 들어가죠. 상환자 들어가면은 이거 김영식 증권입니다. 김영식 증권. 자, 김영식 채권의 반대말이 무기명 증권, 무기명 채권입니다. 그 무기명 채권 우리 되게 자주 쓰는 거 하나 있는데 무기명 증권. CD 이런 거 말하지 마시고 그거 안 쓰죠. 양도성 예금 증서 무기명 채권 맞습니다. 우리 지갑 안에 있을 수도 있는데 수표 말고 상품권. 그렇죠. 백화점 상품권. 그게 대표적인 무기명 채권입니다. 자, 무기명 채권들은 그 채권 소지자를 채권자로 추정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내가 백화점 가가지고 상품권 내면 물건으로 바꿔주죠. 그 소지자를 채권자로 추정을 해주니까. 근데 김영식 증권이라는 건 채권에 이름이 써져 있습니다. 이거 양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이름 바꿔 쓰면 되죠. 그걸 이름 바꿔 쓰는 걸 명의개서 이렇게 하면 명의개서. 그래서 자 상환자 들어가면 김영식 증권인데 이 김영식 증권은 채권에 이름이 써져 있죠. 그래서 이거 이전하려고 할 때에는 자 채권을 발행할 때 상환 채권을 발행할 때는 채권 발행자가 채권 원부라는 걸 작성합니다. 그래서 채권 채권자 누구한테 얼마 이런 것들 원부를 작성을 해놓는데 이전하려고 할 때에는 그 채권 원부에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기록해야 됩니다.
그다음 이전을 하고 나서 내가 대항력을 취득할 때 대항력을 취득하려면 원부가 아니라 채권에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가 기재되지 아니하면 발행자 및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그래서 상환자 들어가면 김영식 증권. 나중에 주택법에 가면 주택상환사채라는 게 나올 겁니다. 주택상환사채도 상환자 들어갔죠. 그러면 김영식 증권이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상환사채 발행 요건 해서 김영식 증권으로 한다. 그다음에 그 첫 번째 줄 이율 밑줄 하시고 가로 4번에 토지 상환채권의 이율 밑줄 하시고 그 밑에 줄에 발행자가 정한다 밑줄. 채권이니까 이율을 좀 신경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시험 직전에 한번 채권들은 묶어가지고 정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채권은 이율은 발행자가 정한다. 토지 상환채권은. 그 다음에 상환자 들어가니까 김영식 증권. 그래서 가로 5번에 이전 해서 동그라미 1번에 대항요건 이렇게 있는데 토지 상환채권을 이전하는 경우 이전 밑줄 하시고 동그라미 1번에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어디에다 기재해야 되죠? 원부에 기재 밑줄. 그 다음에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가 거기 채권에 밑줄 하시고 채권에 기재되지 않으면 취득자는 발행자 및 제3자에게 밑줄 대항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전할 때에는 원부에다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해 줄 것을 요청하고 대항력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채권에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가 기재되지 아니하면 발행자 및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이렇게. 그다음에 질권 설정 이런 것들은 참고로 보십시오. 채권은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질권은 아직 안 배우죠. 민법에서. 부동산을 배우다 보니까 질권은 유체 질권에 대한 유체 동산에 대한 담보 물건이죠. 그래서 이 채권도 질권의 목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채권 질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될 수 있다 없다 이렇게 한번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채권도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가로 6번은 됐습니다. 참고로 이게 토지상환 채권. 그다음 이주대책 이런 것들은 그냥 한번 읽어보면 되는데 시행자는 공지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으로 필요한 토지 등을 제공함으로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에 관한 이주대책 등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 요 그대로 그냥 지문으로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선수금, 돈 미리 받는 거겠죠? 요거 다음에 보죠. 그래서 돈을 미리 받을 수 있는데 당연히 승인받아야 됩니다. 누구한테 받을까요? 지정권자. 근데 공공시행자랑 민간시행자랑 선수금을 받기 위한 요건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다음에 보면 되니까 간단한 거라서 일단 다음에 보도록 하고 5번에 원형지라는 게 나오죠. 원형지. 자, 여기 보면은 그림에 수용 방식은 이 개발되기 이전 상태의 토지를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네모 반듯한 택지로 조성하지 않고 원래 형태 그대로 주는 땅이 있습니다. 이걸 원형지 이렇게 원형지 원래 형태의 땅이다라고 해서 원형지. 근데 이 원형지는 너무 많이 공급하면 안 되겠죠. 그럼 개발 사업을 안 한 거랑 똑같으니까. 그래서 전체 도시개발구역 면적의 3분의 1 이내에서만 공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진 토지, 요걸 조성토지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수용 방식에서 맨날 시험에 나오는 건 방금 여기 썼던 거 공지법 준용하는데 공지법 준용 안 하는 것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에 토지상환채권, 그 다음에 원형지랑 조성토지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공급하고 얘네들 가격은 어떻게 결정하고 그게 시험 문제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원형지 한번 보면 원형지는 이 원형지의 장점과 단점을 알면 이 제도의 모든 내용을 다 여기서 결부시킬 수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장점이 어떤 게 있을까요? 장점이 힌트를 들어볼까요? 자, 조성토지랑 원형지 중에서 어떤 게 가격이 더 쌀까요? 가격이 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트 가면은 깐 마늘이랑 안 깐 마늘 있죠. 뭐가 더 비싸죠? 거기 노동력이 들어갔으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노동력이 들어가고 비용이 들어갔죠. 그러니까 조성토지가 더 비쌉니다. 해서 자, 원형지는 가격이 쌉니다. 이렇게 가격이 싼 땅을 아무한테나 줄까요? 아무한테나 안 줄까요? 아무나 받을 수는 없습니다. 법에서 정해진 사람들만 원형지를 받아서 개발할 수 있습니다. 자, 아무한테나 안 줬죠. 그렇게 그 사람한테 딱 줬는데 이걸 개발 이익을 얻기 위해서 홀랑 팔아버리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래서 아무한테나 안 주니까 이거 일정 기간 동안 매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매각 제한을 받습니다. 매각 제한. 이게 올해 시험 문제. 언제까지 매각 못하는지. 그 다음에
가격이 싸고 그다음 어떤 또 장점이 있을까요? 오늘 마트를 자주 가보죠. 자, 닭을 사오는데 생닭을 통째로 사옵니다. 아니면 한 명은 또 토막 낸 닭을 막 사오는 거죠. 생닭을 통째로 사오는 거랑 토막 낸 닭을 사오는 거랑 뭐가 요리를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죠? 생닭 사오는 거. 생닭 통째로 사오면은 내가 그 닭을 통째로 쓸 수도 있고 직접 토막 내서 쓸 수도 있겠죠. 근데 토막 내놓은 닭을 사오면은 토막 내서 할 수 있는 요리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원래 형태 그대로 주죠. 그러면은 개발에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양성을. 대신에 생닭을 통째로 사와가지고 내 마음껏 요리를 하는 겁니다. 단점이 뭐죠? 맛이 없죠, 맛이. 난개발을 유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다 보니까 난개발이 유발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원형지를 공부할 때에는 지정권자의 통제를 받습니다. 지정권자한테 승인을 받고 공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걸 가지고 한번 보죠. 자,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원형지를 공급하려고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공급하면 안 됩니다. 지정권자가 통제한다고 했죠. 그래서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승인을. 근데 이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 시행자는 지정권자에게 공급 계획이라는 걸 제출합니다. 공급 계획. 그리고 공급 계획에 따라서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고 나면 시행자는 이제 원형지를 받아서 개발하는 사람을 원형지 개발자 이렇게 부릅니다. 승인 받았으니까 이제 이 사람이랑 공급 계약이라는 걸 체결합니다. 공급 계약. 자, 계약을 체결하고 나면 이 원형지 개발자로부터 세부 계획이라는 계획을 제출받습니다. 그리고 원형지 개발자가 제출한 세부 계획을 어디에 반영해 주냐면 저기 있는 실시 계획에 반영을 합니다. 이게 원형지 공급 절차입니다. 원형지 공급 절차. 그리고 지정권자는 승인을 내어줄 때 여기 조건을 붙여서 승인을 할 수가 있다. 자, 시간적 순서로 따져보면은 시행자가 원형지를 공급하려고 할 때는 공급 계획을 먼저 작성을 해서 제출하겠죠. 그리고 지정권자한테 승인을 받습니다. 승인을 받고 나면 원형지 개발자랑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나서 원형지 개발자는 계약을 체결하고 나면 세부 계획을 시행자한테 제출하고 세부 계획을 받은 시행자가 이 계획을 실시 계획에 반영한다라는 거. 이렇게 요 그림 유명이 딱 끝나면 원형지는. 자, 일단 보죠. 그래서 시행자는이라고 돼 있죠. 역시 공공이든 민간이든 다 원형지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도시를 자연 친화적으로 개발하거나 복합적 입차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미리 누구한테 승인받죠? 지정권자가 통제를 합니다.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 그냥 공급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원형지를 공급하여 개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급될 수 있는 원형지 면적은 전체 도시개발구역 면적의 거기 밑줄 3분의 1. 너무 많이 공급하면 안 된다라는 거. 그리고 원형지 아무한테는 안 준다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 원형지 개발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 거기 옆에 작은 글씨로 써져 있습니다. 첫 번째 국가지자체 공공기, 두 번째는 공공기관, 세 번째는 지방공사, 네 번째는 국가지자체나 공공기관이 시행한 공모에서 선정된 자, 다섯 번째는 학교나 공장부지로 직접 이용하는 자. 천천히 해보죠. 1번에 국가지자체, 두 번째는 공공기관, 세 번째는 지방공사, 네 번째는 국가나 지자체 공공기관이 시행한 공모에서 당첨된 사람, 당선된 자.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학교나 공장부지로 직접 이용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만 원형지 개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221페이지 옆에 조그마한 글씨 거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형지는 가격이 싼 땅이기 때문에 아무한테나 안 주기 때문에 이 원형지 개발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딱 법에서 정하는 이런 사람들만 원형지 개발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다음 페이지. 2번, 3번, 4번, 5번까지가 요 그림입니다. 공급하는 절차 해서 보면은 자, 시행자가 원형지 공급하려면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승인을 받을 때는 무슨 계획을 제출하죠? 시행자가 제출하는 계획은 공급 계획을 제출해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가로 2번 그겁니다. 지정권자에게 승인 신청할 때 원형지 공급 계획을 작성해서 함께 제출한다. 이렇게. 그다음에 가로 3번. 원형지 공급 계획에는 원형지를 공급받아 개발하는 자, 이 사람을 원형지 개발자라고 하고, 그다음에 원형지 공급 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요 그대로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요 그대로. 그다음에 실시 계획의 반영. 자, 시행자가 승인 받았죠.
그리고 나면 이제 원형지 개발자랑 공급 계약을 체결한다라는 거. 시행자는 개발 방향과 승인 내용 및 공급 계획에 따라 원형지 개발자와 공급 계약을 체결한 후라고 돼 있죠. 그 다음에 원형지 개발자로부터 무슨 계획을 제출받죠? 세부 계획을 제출받아서 그걸 어디에 반영해 주죠? 실시 계획. 그거 싹 다 시험 문제 나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요 그림이면 그게 다 요약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정권자는 승인을 내어줄 때 여기 조건을 붙여서 승인할 수 있다라는 게 가로 5번. 그래서 지정권자는 승인할 때 용적률 등 개발 밀도, 토지 용도별 면적 및 배치, 교통 처리 계획 및 기반자리 설치 등에 관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라는 거. 그다음 여기 아무한테나 안 준 땅이고 가격이 싸죠. 근데 이거 홀랑 팔아버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가로 6번 매각 제한을 받는다라는 거. 그래서 원형지 개발자는 10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다음의 기간 안에는 원형지를 매각할 수 없다. 그 매각할 수 없다. 그게 매각 제한. 다만 이 안을 일단 놔두시고 그래서 밑에 박스 안에 보면은 자 여기 계약 체결일이랑 공사 완료일이 있는데 계약 체결을 먼저 할까요? 공사 완료가 먼저 될까요? 그렇겠죠? 이 상식이죠. 그래서 계약 체결일로부터 10년, 공사 완료 공고일로부터 5년입니다. 계약 체결을 먼저 하니까. 계약 체결일로부터 10년, 공사 완료일로 공고일로부터 5년 중에 밑에 거기 그 박스 밑에 먼저 끝나는 기간 밑줄. 이 둘 중에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는 팔 수가 없습니다. 공사 완료 공고일로부터 5년, 계약 체결일로부터 10년 중에 먼저 끝나는 기간. 근데 첫 번째 줄, 박스 위에 저 첫 번째 줄. 팔아도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기 밑줄, 국가지자체. 가로 안에. 가로 6번 바로 밑에. 국가지자체는 매각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7번, 8번은 뭐냐면, 자, 지정권자가 승인 내줬죠. 이거 취소할 수 있습니다.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시행자랑 원형지 개발자가 계약을 맺었죠. 이 계약 해지할 수 있습니다. 뭐 나중에 왜 그런지만 알면 금방 외우는 거니까 그건 놔두십시오. 다음에 정리하죠. 그거는. 그 다음에 원형지 개발자 선정 기준. 이거 아무나 못 받죠. 그러니까 시행자 지 마음대로 주면 됩니다. 네가 받아. 이렇게 수의계약으로. 아무나 받으면 안 되니까. 경쟁 입찰 추천해 맺는데 내가 원하는 사람이 못 받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수의계약으로 합니다. 수의계약. 밑줄. 수의계약. 아무나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수의계약. 왜 수의계약을 하는지를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수의계약. 다만 그 뒤에 학교나 공장 부지 밑줄. 이건 경쟁 입찰. 다만 경쟁 입찰의 결과 2회 이상 유찰되면 이것도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원형지 가격 밑줄. 가격. 원형지 가격 밑줄하시고 저 끝에 협의 동그라미. 뭐 중간에 있는 말들도 당연히 시험에 나오는데 원형지에서 가격 나오면 협의라는 글자를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면은 원형지 공급 가격은 개발 계획이 반영된 원형지 감정 가격에 시행자가 원형지에 설치한 기반시설 등의 공사비를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시행자와 원형지 개발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협의. 이 협의라는 단어가 꼭 들어가야 됩니다. 뭐 감정가 이런 거 아닙니다. 협의. 그다음에 뭐 3번 이런 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원형지입니다. 원형지. 그래서 원형지 장점과 단점으로 이게 공급의 절차고 그다음에 3분의 1 이내에서 공급하고 원형지 개발자 아무나 될 수 없죠. 그래서 아까 국가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공모에서 선정된 자, 학교나 공장 부지를 직접 이용하는 자 이런 사람들만. 그 사람이 받아야 되니까 어떻게 원형지 개발자를 선정하죠? 수의계약. 아무나 받으면 안 되니까 수의계약. 다만 학교나 공장 부지를 직접 이용하는 자는 경쟁입찰. 근데 경쟁입찰의 결과 2회 이상 유찰되면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고 원형지 가격은 어떻게 결정하죠? 협의. 그다음에 아무한테나 안 줬는데 이거 팔아버리면 안 되니까 공사 완료 공고일로부터 얼마? 5년. 계약 체결일로부터 10년 중에 언제까지? 먼저 끝나는 기간까지 매각할 수가 없다. 근데 국가나 지자체는 매각 제한을 받지 않는다라는 거. 이게 원형지. 수용 방식에서 원형지가 시험에는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조성토지라는 게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조성토지는 이렇게 만들어진 토지죠. 자, 조성토지도 논점은 이 조성토지를 어떻게 공급할지, 공급 방법. 그 다음에 조성토지의 가격 이렇게 나뉩니다. 자,
내가 시행자라고 생각해 보죠. 내가 돈 벌려고 사업했습니다. 나 같으면 저 조성토지 누구한테 팔까요? 그렇죠. 돈 많이 주는 사람. 돈 많이 주는 사람한테 조성토지를 팔려면은 경쟁 입찰하는 게 좋을까요? 추첨하는 게 좋을까요? 수의계약하는 게 좋을까요? 그래서 조성토지는 경쟁 입찰합니다. 너무 쉽지 않습니까? 이런 걸 다 외우고 앉아있으니까 공부 왜 어렵지? 그러니까 사업을 내가 돈 벌려고 했으니까 돈 많이 주는 사람한테 팔려면 경쟁 입찰하는 겁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물론 추첨하는 경우가 있고 수의계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외울 거냐면 이거 외울 겁니다. 추첨. 그래서 자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올 겁니다. 다음 중 조성토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는 경우는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추첨하는 게 4개 써 있고 아닌 게 하나 있을 겁니다. 그거 찾으면 됩니다. 다음 중 조성토지를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는 경우는 하면은 우리 외운 거 찾으면 됩니다. 그렇게 추첨만 외우면 됩니다. 추첨만. 그래서 추첨이라는 건 가격을 정해놓고 뽑기하는 거죠. 즉 가격이 올라가면 안 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해진 가격을 정해놓고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들 중에 뽑기를 한다라고. 이거는 토지 가격이 올라가면 안 되니까. 해서 거기 보면은 가로 1번에 시행자는 조성토지 등을 공급하려고 할 때 조성토지 등의 공급 계획을 작성하나 변경해서 거기 밑줄 하나 하죠. 지정권자에게 제출. 그 옆에다가 승인 X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공급 6번 조성토지 등 공급 가로 1번 공급 계획에. 그래서 자 여기 승인 X가 무슨 말이냐면 원형지죠 이거. 시행자가 원형지를 공급하려고 할 때는 공급 계획을 작성해서 지정권자한테 제출하죠. 그리고 와서 뭐 받죠? 승인. 근데 이건 승인을 안 받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뒤에 나올 건데 인가받은 실시계획에 따라 조성토지를 공급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인가받은 실시계획에 따라 공급을 할 거니까 이렇게 공급하겠습니다라는 공급계획을 제출만 하는 거지 따로 승인을 요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원형지는 공급계획을 작성해서 승인을 받습니다. 난개발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그 옆에다가 승인 X라고 하면 됩니다. 제출만 한다는 거, 제출만. 그다음에 뭐 이 경우 이런 건 참고로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조성토지의 공급 방법이라고 돼 있는데 1번 이런 거 됐고, 그다음에 2번 이런 것들도 그냥 시험 지문으로 그냥 쭉 나온 적이 있는데 시행자는 조성토지 등을 고시된 뭐에 따라 밑줄 동그라미 2번에 시행자는 조성토지 등을 고시된 밑줄 실시계획에 따라 공급 거기 밑줄. 그러니까 실시계획에 따라서 공급을 할 거니까 이거 공급계획을 따로 승인을 받을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어디 하고 계신지 아시죠? 가로 2번에 동그라미 2번. 그 다음에 이 경우 시행자는 국계법에 따른 기반시설의 원활한 설치를 위해서 필요하면 공급 대상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요거 이 경우도 시험에 나온 적이 있고. 오케이. 그 다음에 3번 원칙적으로는 어떻게 공급한다고 했죠? 경쟁입찰 비싸게 팔아야 되니까. 그래서 요건 됐고 우리는 추첨하는 거 외울 겁니다. 써볼 건데 첫 번째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건설 용지. 두 번째는 공공택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330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용지.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공장용지입니다.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건설 용지라는 건 서민주택이겠죠. 서민주택인데 이게 만약에 지으려고 하는데 택지 가격이 올라가면 최종 분양가는 당연히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거는 가격 정해놓고 뽑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추첨으로 한다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할 수 있다. 그래서 거기 읽어보면 추첨으로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건설 용지는 할 수 있다. 그다음에 공공택지에서도 뭐 공공임대주택이라든지 이런 걸 짓기 위해서 조성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뽑기합니다. 추첨. 그다음에 330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용지. 대지 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죠. 그러면 330제곱미터면 100평이죠. 근데 여기다가 다주택 지을 수 없죠. 건폐율 때문에. 그러니까 100평짜리 대지를 분양받는다 하더라도 이 위에는 30몇 평짜리밖에 못 짓는 겁니다. 그렇게 크지 않은 단독주택 부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뽑기합니다. 330제곱미터. 거기 국토교통부로 영어로 정하는 면적이라고 돼 있죠. C에 보면은 국토교통부로 영어로 정하는 면적 그게 330제곱미터입니다. 및 공장용지.
자, 공장 용지도 용지를 비싸게 분양받으면 최종 생산품의 가격은 올라가겠죠? 해서 이런 것들은 가격을 정해놓고 뽑기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가격이 올라가면 안 되니까. 이렇게. 그래서 첫 번째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건설 용지. 그 다음에 두 번째 공공택지. 그 다음에 330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용지. 그 다음에 공장 용지. 해서 국민주택 규모의 규, 그 다음에 공, 그 다음에 단, 공, 규공, 단공 이렇게 하죠. 규공, 단공. 이건 좀 실망하셨습니까? 제가 항상 이렇게 재밌고 한 걸 할 수는 없죠. 규공, 단공 이렇게. 요거는 추첨. 그리고 하나 더 추첨이 있는데 그거는 다음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규공, 단공 이렇게. 요게 추첨. 그리고 수의계약은 대부분 공적 목적인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수의계약에서 따로 기억할 게 한 2개 정도 있는데 그것만 좀 보도록 하죠. 그래서 니은에 보면 시행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의계약 방법으로 조성토지 등을 공급할 수 있다라고 해서 A에 보면은 학교용지, 공공청사용지, 공적인 것들이죠. 그다음에 B에 따라서 B에 보면은 실시계획에 따라 존치 않은 시설물의 유지 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토지 뭐 이런 것들 읽어보면은 아 이건 무조건 이 사람한테 받아야겠구나라는 느낌이 막 옵니다 이게. 해서 나머지도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데 C는 임대주택 건설 용지라고 돼 있고 뭐 D 이런 건 됐는데 E 토지 상환채권 밑줄. 자, 토지 상환채권은 수용 보상금에 가름해서 토지를 주겠다라고 약속한 거죠. 이거는 줘야 됩니다. 이건 수의계약으로. 수용 보상금 대신에 뭐 추첨한다. 꽝 걸리면 뭐 꽝입니다. 뭐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토지 상환채권은 수의계약. 그다음 저 밑에 J. 좀 숫자로 써놓으면 좋을 텐데 제가 영어가 약한데 J. 경쟁 입찰이나 또는 추첨의 결과 2회 이상 유찰되면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2개 따로 기억하시고 나머지는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은 줘야지 하는 느낌이 오실 겁니다. 그 다음에 가격이죠. 아까 원형지 가격은 어떻게 했죠? 협의. 원형지는 협의. 근데 조성토지는 원칙. 감정가로 합니다. 감정가. 감정가. 근데 예외적으로 감정가 이하로 줄 수 있습니다. 원래는 감정가로 하는데 감정가 이하로 준다. 뭔가 공적인 것들이면 공적인 것들. 그러니까 감정가 이하로 해서 보면은 원칙 어떻게 하죠? 감정가격 밑줄. 감정가격. 근데 기읍 보면은 시행자는 학교 공적인 냄새가 나죠? 뒤에 폐기물 처리 시설 냄새가 많이 나죠? 이런 것들은 저 밑에 감정평가한 가격 이하. 그래서 공적인 것들은 감정평가한 가격 이하로 할 수 있는데 뒤에 보면은 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심화에 뒷페이지에 요게 다 뭐 공적인 것들인데 시험에 나왔던 거 하나만 체크해 보면은 이번에 사회복지시설 요게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뭐가 나왔냐면 거기 세 번째 줄 유료시설을 제외 고급비출. 그래서 유료의 사회복지시설 이렇게 한번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것들. 그래서 보시다시피 뭐 수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뭐 주로 많이 이제 나오는 게 원형지가 제일 많이 나오고 채권 나올 때 뭐 토지 상환 채권을 내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공치법 준용하는데 준용하는 특례에서 사업 인정 고시가 토지의 세부 목록을 고시했을 때 그때다라는 거. 그다음에 조성토지에서는 뭐 추첨 이거 맨날 내는 게 이거. 그다음에 감정가 이하로 공급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이렇게. 환지 방식을 지금 하긴 좀 그러니까 환지 방식은 이게 지금 보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민법적인 내용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여러분들이 민법 실력만 올라오면은 이게 뭐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 제가 또 다행히도 민법을 참 잘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대한민국에서 환지를 가장 쉽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법 지식만 조금 올라오면은 이거는 뭐 아무것도 아니니까 뭐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제가 지금까지 뭐 해제 실효 나올 때 다음 날이라고 했죠. 그 다음 날을 다음 주에 뭐 다음 날이 무슨 뜻인지 그거 하나만 설명하고 바로 정비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환지 방식은 1월 달에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민법적 지식만 뭐 186조 뭔지 아십니까? 뭐죠? 법률 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 187조가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 이죠? 그런 것들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담보 물권의 특성 아십니까? 수반성, 부종성, 불가분성 이런 것들. 물상, 대위성. 배웠을 텐데.
그렇죠? 그런 것들. 담보물권 이런 것들은 본물권이 이전하면 따라간다라는 거. 그게 수반성이죠. 그거. 그다음에 불가분성, 뭐 부종성. 부종성은 담보물권이 소멸하면은 담보물권 그 채무가 소멸하면은 담보물권도 자동으로 따라서 소멸한다라는 게 부종성이죠. 따를 붙자 종적 따라간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 수반성, 부종성 이런 것들 아시면은 뭐 금방 합니다. 그다음에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 이런 것들은 등기를 해야 효력이 발생합니까? 등기 안 해도 효력이 발생합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 좀 아시면은 지역권이 뭐죠? 요역지의 편익을 위해서 승역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죠. 그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런 것들. 그러니까 민법은 모든 법의 기본이 되는 겁니다. 모든 법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뭐 환지는 1, 2월 달에 좀 더 상세하게 할 건데 제가 다음 날은 다음 주에 한번 설명드리고 정비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 많으셨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